노르웨이의 숲 2장. 옛날 옛적, 그렇다고는 해도 고작 20회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는 어느 기숙사에서 지냈다. 18, 막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었다. 도쿄에 대해 아는 것 하나 없는 데다 혼자 생활하는 것도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던 부모가 그 기숙사를 알아봐 주었다. 거기서라면 식사도 해결되고 여러가지 시설도 갖춰놓아 세상 모르는 18살 소년이라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비용 문제도 있었다. 기숙사 생활은 혼자서 자취하는 것보다 싸게 먹혔다. 무엇보다 이불하고 스탠드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돈을 들여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가능하다면 방을 하나 빌려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만 사립대학 입학금에다 등록금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에는 나도 사는 데야 아무렴 어떠냐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기숙사는 도쿄에서도 전망이 꽤 높은 곳에 있었다. 드넓은 부지에 높은 콘크리트 담으로 사방을 두른 시설이었다. 정문에 들어서면 커다란 느티나무가 정면에 우뚝 섰다. 적어도 수령 150년은 된다고 했다. 뿌리께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면 초록 이파리가 하늘을 가려버렸다.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거목을 우회하듯 빙 돌았다가 곧장 뻗어 정원을 가로질렀다. 정원 양쪽에는 3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 두 채가 나란히 섰다. 창이 많은 커다란 건물로 아파트를 개조한 감옥 또는 감옥을 개조한 아파트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결코 불결하거나 어두운 느낌은 아니었다. 활짝 열린 창으로 라디오 소리가 들려온다. 창문 커튼은 하나같이 햇빛에 가장 바래지 않는 크림색이다. 포장도로를 따라 곧장 나아가면 2층짜리 본관 건물이 나온다. 1층에는 식당과 커다란 목욕탕, 2층에는 강당과 회의실, 몇 개의 그리고 어디서 먹는지 모를 귀빈실까지 있다. 본관 건물 곁에는 세 번째 기숙사 동이 있다. 이것도 3층이다. 정원은 넓고 파란 잔디 한가운데는 스프링쿨러가 햇빛을 반사하며 빙글빙글 돌아간다. 본관 건물 뒤편에는 야구와 축구 겸용 운동장과 6면짜리 테니스 코트가 있다. 있을 건 다 있다. 이 기숙사의 유일한 문제점은 그 뿌리에서부터 뭔지 모를 수상쩍은 냄새를 풍긴다는 데 있었다. 기숙사는 지극히 우익적인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정체불명의 재단법인이 운영했는데 그 운영 방침이 꽤 기묘하게 뒤틀린 것이었다. 기숙사 속의 팸플릿과 기숙사 교유를 읽어보면 대충은 알 수 있다. 교육의 근간을 밝혀 국가에 유익한 인재를 육성한다. 이것이 이 기숙사 창설의 정신이며 그 정신에 동의하는 맑은 경제계 인사가 사제를 털어서 라는 것이 표면적인 얼굴이지만 그 이면은 아니나 다를까 애매모호했다. 정확한 목적이나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그냥 세금 대책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사람도 있고 기숙사 설립이라는 명목으로 1등지를 사기 같은 수법으로 손에 넣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노림수가 있다는 사람도 있다. 그 가설에 따르면 이 기숙사 출신자들로 정재계의 지하 파벌을 만들려는 은밀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이 기숙사에는 기숙사생 가운데 탑 엘리트를 끌어모은 특권적인 클럽 같은 것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나도 잘 모르지만 한 달에 몇 번 설립자를 중심으로 연구회 비슷한 걸 열고 있으며 그 클럽에 들어가기만 하면 취직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이다. 어느 말이 옳고 어느 말이 틀린 것인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그 모든 게 아무튼 뭔지 모를 냄새가 나는 곳이라고 규정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했다. 어쨌거나 1968년 봄부터 1970년 봄까지
두 해 동안 나는 수상쩍은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 기숙사에서 지냈다. 왜 그런 수상쩍은 곳에서 2년이나 살았느냐고 물어도 답할 말이 없다. 일상생활 면에서 보자면 우익이건 좌익이건 위선적이건 짐짓 악당인 척하건 별다른 차이가 없다. 기숙사의 하루는 장엄한 국기 개항으로 시작된다. 물론 국가도 흘러나온다. 스포츠 뉴스에서 행진곡을 빼놓을 수 없듯 국기 개항에서 국기가 빠져서는 안 된다. 국기 개항대는 정원 한가운데 있어서 기숙사동의 어느 창에서도 볼 수 있었다. 국기 개항은 동쪽동의 사감이 맡았다. 큰 키에 눈매가 날카로운 60대 남자였다. 뻣뻣해 보이는 머리카락에 드문드문 흰 서리가 내렸고 햇볕에 그을린 목덜미에는 긴 상흔이 있었다. 육군 낙하노 학교 출신이라는 소문도 있었으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그 곁에는 국기 개항을 돕는 조수라 할 학생이 있었다. 이 학생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바싹친 머리에 늘 학생복 차림이었다. 이름도 모르고 어느 동 몇 호에 사는지도 몰랐다. 식당에서도 목욕탕에서도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었다. 학생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래도 학생복을 입었으니 학생이긴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낙하노 학교 씨와 달리 키가 작고 통통한 몸매에 피부가 하였다. 이 음침한 2인 1조가 매일 아침 6시 기숙사 정원에 흰 오마루기를 올렸다. 나는 기숙사에 막 들어왔을 때 이 진기한 광경을 보려고 일부러 6시에 일어나 그 애국적 의식을 지켜보곤 했다. 아침 6시 라디오에서 정각을 알리는 시보가 울리기 무섭게 두 사람은 정원의 모습을 드러낸다. 학생복은 물론 학생복의 검은 구두, 낙하노 학교는 점퍼에 흰 운동화 차림이다. 학생복은 얇은 오동나무 상자를 들었다. 낙하노 학교는 소니 카세트를 들었다. 낙하노 학교가 카세트를 개항대 아래에 내려놓는다. 학생복이 상자를 연다. 상자 안에는 반드시 접은 국기가 있다. 학생복이 경건한 몸짓으로 국기를 낙하노 학교에게 건넨다. 낙하노 학교가 루프에 국기를 건다. 학생복이 카세트 스위치를 누른다. 국가. 그리고 깃발이 스르륵 깃대 위로 올라간다. 사자레이 신호. 그 언저리에서 국기는 깃대 중간 정도, 마대에서 정상에 도달한다. 두 사람은 등을 쭉 펴고 차렷 자세로 깃발을 높이 올려다본다. 맑은 하늘에 바람까지 적당히 불어주면 이거 꽤 볼만한 풍경이다. 저녁나절의 국기 하강도 대체로 비슷한 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순서가 아침과는 정반대이다. 깃발이 주르르 내려와 오동나무 상자 안에 고이 모셔진다. 밤에는 국기를 걸지 않는다. 왜 밤에는 국기를 내리는 것일까?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밤에도 국가는 존속하며 일하는 사람도 많다. 선로 노동자나 택시기사, 바에 호스티스, 야간 소방관, 빌딩 경비원, 그렇게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지만 사실 그런 일 따위 별것도 아닐지 모른다. 아마 아무도 그런 데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 정도일 것이다. 그런 나 또한 우연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을 뿐 애당초 깊이 파고들어 따질 의도는 없다. 기숙사 방 배치는 1, 2학년은 두 사람이 한 방, 3, 4학년은 독방이 원칙이다. 2인실은 약간 기다란 3평 정도 넓이로 문 반대편 벽에 알루미늄 셰시 창이 달렸고 창 앞에 공부를 할 수 있게 책상과 의자가 나란히 놓였다. 입구 왼쪽에 철제 2층 침대가 있었다. 가구는 하나같이 극단적일 만큼 간결하면서도 견고하게 생겼다. 책상과 침대 말고는 사물함이 둘, 작은 커피 테이블이 하나, 그리고 선반이 있었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시적인 공간은 아니었다.
대체로 어느 방이든 선반에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헤어드라이어, 전기포트와 전열기, 인스턴트 커피와 티백, 각설탕, 라면을 끓일 냄비와 간단한 식기 따위가 있었다. 회칠벽에는 헤이본 펀치의 핀업 사진이나 어디서 뜯어온 포르노 영화 포스터 따위가 붙었다. 돼지의 교미 장면을 찍은 사진을 농담처럼 붙여놓은 방도 있었는데 그런 건 예외 중 예외고 거의가 여자 누드 사진이나 젊은 여가수며 여배우 사진이었다. 책상 위 책꽂이에는 교과서나 사전, 소설책 따위가 꽂혔다. 남자만의 공간이라 방 안은 대체로 무지 더러웠다. 쓰레기통 바닥에는 곰팡이가 쓴 귤 껍질이 달라붙어 있고 재떨이 대용 빈 깡통에는 꽁초가 10cm나 쌓여 있고 거기에 불이라도 붙으면 커피나 맥주 따위로 끄다 보니 절어도 심하게 절어 지독한 냄새가 요동쳤다. 식기는 대체로 거무튀튀하고 먼지 모를 찌꺼기가 여기저기 달라붙었으며 방바닥에는 라면 봉지나 맥주병이니 병뚜껑 같은 것들이 제멋대로 굴러다녔다. 빗자루로 쓸어서 쓰레받기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생각 자체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면 바닥에서 먼지가 폴폴 일어났다. 어느 방이건 악취를 풍기지 않는 곳이 없었다. 방에 따라 냄새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냄새를 구성하는 요소는 완전히 일치했다. 땀과 몸 냄새와 쓰레기, 세탁물을 무조건 침대 아래로 쑤셔 넣는 데다 정기적으로 널어서 말리는 인간이 없다 보니 땀을 잔뜩 빨아들인 이불에서 어쩔 도리가 없는 냄새가 풍겼다. 그런 카오스 속에서도 치명적인 전염병이 용케도 퍼지지 않았다니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기 짝이 없었다. 그에 비하면 내 방은 시체 안 치실 만큼 청결했다. 바닥에 먼지 하나 없고 얼룩 한 점 없는 유리창에 이불은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말리고 연필은 정확히 연필통에 커튼도 한 달에 한 번은 빨았다. 나의 동거인이 병적일 정도로 청결하기 때문이었다. 내가 다른 학생에게 그 자식 커튼까지 빨아 라고 말해도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커튼도 가끔씩 빨아줘야 한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다들 커튼이란 반영구적으로 창에 달라붙은 것이라고 믿었다. 그 자식 변태야.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 다음 하나같이 그 친구를 나치 또는 특공대라고 불렀다. 내 방 벽에는 핀업 사진조차 한 장 붙지 않았다. 그 대신에 암스테르담 운하 사진이 붙어 있었다. 내가 누드 사진을 붙였더니 저 와타나베 나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더니 그 사진을 떼어버리고 운하 사진으로 갈아치웠다. 나도 누드 사진에 목을 매는 타입은 아니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 내 방에 놀러온 애들은 하나같이 물었다. 뭐야 이거? 특공대 자식 이걸 보면서 딸딸이 치거든. 나는 그렇게 말한다. 농담으로 한 말인데 다들 그냥 믿어버렸다. 너무 간단히 믿는 통에 어느새 나까지 진짜 그럴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들 특공대와 같이 지내는 나를 동정했지만 난 그리 싫지 않았다. 내가 깨끗이만 하면 그 친구는 내가 뭘 하든 간섭하지 않아서 오히려 편할 지경이었다. 청소도 전부 그가 해주었고 이불도 그가 말렸고 쓰레기도 그가 치웠다. 내가 좀 바쁘다는 이유로 사흘 정도 목욕을 안 하면 킁킁 냄새를 맡고는 당장 목욕을 하라며 충고해 주었고 이발소 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등 코털을 자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둥 그런 말도 해 주었다. 물론 곤혹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벌레가 한 마리라도 들어오면 온 방에 살충제를 뿌려 나를 옆방의 카오스로 도망치게 했다. 특공대는 어느 국립대학에서 지리학을 전공했다. 난 말이야 지도 공부를 해.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말했다. 지도를 좋아해? 내가 물었다. 응, 대학 졸업하면 국토지리원에 들어가서 지도를 만들 거야. 과연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류의 희망과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나는 새삼 감탄했다.
그것이 내가 도쿄에 와서 처음으로 감탄한 일 가운데 하나였다. 하긴 지도 제작에 관심과 열정을 품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곤란할 것도 같다. 그러나 지도라는 말을 할 때마다 말을 더듬어 버리는 인간이 국토지리원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묘했다. 그는 때에 따라 더듬기도 하고 더듬지 않기도 했지만 지도라는 말만 나오면 100% 말을 더듬었다. 너는 전공이 뭐야? 그가 내게 물었다. 연극. 나는 대답했다. 연극이라면 연기를 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말이야. 희곡을 읽기도 하면서 연구하는 거야. 라신이라든지 이오네스코 또는 셰익스피어 같은 거. 셰익스피어 말고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그는 말했다. 나도 거의 처음 듣는 이름이다. 강의 소개에 그런 이름이 들어있어서 그냥 읊었을 뿐이다. 어쨌거나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네. 그가 말했다.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 대답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혼란에 빠지면 말을 더 심하게 더듬는다. 나는 무척 심한 말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뭐든 좋았던 거야, 내 경우는. 나는 설명했다. 민속학이나 동양사라도 좋았어. 그렇지만 어쩌다 보니 연극이 되고 말았어. 마음이 끌렸는지 그뿐이야. 물론 그런 설명이 그를 납득시킬 수는 없었다. 잘 이해가 안 가네. 그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 경우는 지도가 좋으니까 지도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도쿄에 있는 대학까지 와서 집에서도 돈을 붙여받는 거야. 그런데 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의 말이 옳았다. 나는 설명을 포기했다. 그리고 우리는 성냥개비로 제비를 뽑아 2층 침대 아래 위를 정했다. 그가 위, 내가 아래였다. 그는 늘 흰 셔츠에 검은 바지, 감색 스웨터를 입고 다녔다. 깍두기 머리에 키가 크고 광대뼈가 튀어나왔다. 학교에 갈 때는 늘 학생복 차림이었다. 구두도 가방도 까만색이었다. 겉보기에는 완전히 우익 학생 차림이었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특공대라 불렀지만 사실 그는 정치에 관해서는 100% 무관심했다. 옷을 가려 입는 것이 귀찮아서 늘 그러고 다니는 것 뿐이었다. 그의 관심은 해안선의 변화라든지 새로운 절도 터널의 완성이라든지 오로지 그런 것들 뿐이었다. 그런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때로 말이 막히기도 하고 더듬기도 하지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가 도망치거나 자버리기 전까지 끝도 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국가를 기상신호 대신으로 삼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음침한 국극의 개양식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는 했다. 옷을 입고 세면장으로 가서 세수를 한다. 세수하는데도 아주 오랜 시간을 들인다. 이를 하나하나 뽑아서 닦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이다. 방으로 돌아오면 탁탁 소리를 내며 수건을 털어서 스팀 위에 올려 말리고 칫솔과 치약을 선반에 올려놓는다. 그런 다음 라디오를 켜고 음악에 맺혀 체조를 시작한다. 나는 대체로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아침 8시까지 푹 자는 터라 그가 일어나 부스럭거리건 라디오를 켜고 체조를 하건 그냥 곤히 잠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라디오 체조가 도약 부분에 이르면 반드시 눈을 뜨게 되었다. 도저히 눈을 안 뜨고는 베길 수 없었다. 그는 뛰어오를 때마다 아주 높이 뛰어올랐는데 그 진동으로 침대가 아래 위로 흔들렸기 때문이다. 사흘간 나는 참았다. 공동생활에는 어느 정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흘째 아침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미안하지만 라디오 체조는 옥상 같은 데서 좀 해줄래? 나는 단호한 어투로 말했다. 그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하지만 6시 반이나 됐는데.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알아. 그건 6시 반이잖아. 나한테 6시 반은 아직 잘 시간이야. 왜 그런지 물으면 설명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난 그래. 안 돼. 옥상에서 하면 3층 사람들이 불평할 거야. 여기는 아래층이 창고니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 그럼 정원에 나가서 해. 잔디밭에서.
그것도 안 돼. 나는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없어서. 그래서 전원이 없으면 라디오를 켤 수 없고 음악이 없으면 체조를 못해. 그러고 보니 그의 라디오는 아주 오래된 전원식이었고 내가 쓴 트랜지스터이긴 하지만 FM밖에 안 나오는 음악 전용이었다. 아이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절충하자. 라디오 체조를 해도 좋아. 그 대신 뜀박질만은 참아줘. 그거 정말 시끄러우니까. 그거면 되지? 뜀박질? 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뜀박질이라니 뭔데 그거? 뜀박질은 뜀박질이지.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거. 그런 거 없는데. 나는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아무렴 어떠냐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일단 말이 나왔으니 확실히 결론을 내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실제로 NHK 라디오 체조의 첫째 소절을 흥얼거리면서 바닥 위를 쿵쿵 뛰어올랐다. 봐, 이거 말이야. 분명히 있잖아. 그러네. 있긴 있네. 몰랐어. 그러니까 말이야. 나는 침대에 걸터 앉으며 말했다. 그 부분만 생략해줘. 다른 부분은 내가 참을게. 도약 부분만 안 해주면 난 푹 잘 수 있거든. 그건 안 돼. 그는 아주 산뜻하게 일축해버렸다. 한 부분만 빠뜨릴 수는 없는 거야. 10년이나 매일매일 한 거라서 일단 시작하면 무의식적으로 전부 하게 돼. 하나를 빼면 전부 망쳐버려.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가장 빠른 방법은 그가 없는 틈을 타서 그 저주스러운 라디오를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지만 그런 짓을 했다가는 지옥문이라도 열어젖힌 듯 엄청난 소동이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특공대는 자기 물건을 극단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내였기 때문이다. 내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침대에 걸터 앉아 그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나를 위로해 주었다. 와타나베, 우리 같이 일어나서 체조하면 좋겠는데.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아침을 먹으러 가버렸다. 내가 특공대와 그 라디오 체조에 대해 이야기하자 나오코는 쿡쿡 웃었다. 웃기려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결국 나도 웃고 말았다. 아주 짧게 머물다 사라지고 말았지만 정말 오랜만에 나는 그녀의 웃음을 보았다. 나오코와 나는 요스야역에서 전철을 내려 선로곁 뚝방을 따라 이치가요 쪽으로 걸어갔다. 5월 중순 일요일 오후였다. 아침나절부터 언뜻언뜻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던 비도 점심 전에 완전히 개고 낮게 깔렸던 우중충한 구름도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날려간 듯 모습을 감추었다. 선명한 녹색 벚나무 이파리가 바람에 흔들리며 햇빛 속에서 반짝였다. 햇살은 벌써 초여름이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스웨터며 윗도리를 벗어 어깨에 걸치거나 팔에 걸었다. 일요일 오후의 따스한 햇살 아래 모두들 행복해 보였다. 뚝방 건너편으로 보이는 테니스 코트에서 젊은 남자가 셔츠를 벗어 던지고 반바지 차림으로 힘껏 라켓을 휘둘렀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수녀 두 사람만이 검은 겨울 옷차림이라 그녀를 주위에만 여름 햇살이 내리지 않은 듯이 보였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평온한 표정으로 햇살을 받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15분 정도 걷자 등에 땀이 차기 시작해서 나는 두꺼운 면 셔츠를 벗고 티셔츠 바람이 되었다. 그녀는 옅은 회색 트레이닝 셔츠 소매를 발꿈치 위로 걷어올렸다. 자주 비벼빤 듯 보기 좋을 정도로 색이 바랬다. 오래전에 이것과 같은 셔츠를 그녀가 입었던 것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실한 기억은 아니다. 다만 그런 느낌이 들었을 뿐이다. 나오코에 대해 당시 나는 그렇게 많은 기억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공동생활은 좀 어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거 재미있어? 나오코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하지만 그리 나쁘지 않아. 적어도 참기 힘들 정도는 아니니까. 그녀는 급수대 앞에 멈춰서서 한 모금 정도 물을 마시고는
바지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입을 닦았다. 그 다음 몸을 숙여 조심스럽게 구두끈을 고쳐맸다. 그런데 나도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공동생활? 응. 글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귀찮은 일도 꽤 있으니까. 규칙도 엄하고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어깨에 힘주고 다니기도 하고, 동거에는 아침 6시 30분부터 라디오 체조를 하고. 하지만 그 정도 일은 어디 간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그리 신경 쓰이지도 않아. 여기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대로 사라져. 다 그렇지 뭐. 하긴 그렇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무슨 희귀한 것을 보기라도 하는 듯 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자세히 보니 그녀의 눈은 가슴이 철렁할 만큼 깊고 맑았다. 그때까지 그녀의 눈이 그렇게 깊고 맑은 줄 몰랐다. 생각해보면 나오코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둘이서 걷는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오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처음이었다. 어디 기숙사 같은 데 들어갈 생각이니? 나는 물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 조금 생각해봤어. 공동 생활이란 어떤 걸까 하고. 그리고 그건. 나오코는 입술을 깨물면서 적절한 말이나 표현을 찾는 것 같았지만 결국 찾지 못한 것 같았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눈을 아래로 내리깔았다. 잘 모르겠어. 괜찮아. 그게 대화의 끝이었다. 나오코는 다시 동쪽으로 걷기 시작했고 나는 조금 뒤에서 걸었다. 나오코와는 거의 1년 만이었다. 1년 사이에 나오코는 사람이 달라 보일 만큼 여위였다. 도드라져 보였던 통통한 볼살이 눈에 띄게 빠졌고 목선도 많이 가늘어졌지만 그렇다고 피골이 상접했다든지 어디 아파 보이는 느낌은 전혀 아니었다. 살이 빠진 모습도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다. 마치 어디 좁고 가느다란 공간에 몸을 쏙 끼워 넣었다가 그만 홀쭉해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오코는 그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뻤다. 나는 거기에 대해 나오코에게 무슨 말을 하려다가 도무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몰라 결국 그만두고 말았다. 우리는 무슨 목적이 있어 여기 온 것은 아니었다. 나오코와 나는 주호선 전철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녀는 혼자서 영화라도 볼까 해서 나왔고 나는 간다에 있는 책방에 가는 참이었다. 우리 둘 다 별로 내세울 만한 볼 일은 없었다. 나오코가 내리라고 해서 따라 내렸다. 그것이 우연히 요스야역이었을 뿐이다. 막상 둘만의 시간이라고 해서 이렇다 할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오코가 왜 전철에서 내리자고 했는지 난 전혀 알 수 없었다. 애당초 우리 사이에는 할 얘기가 없었던 것이다. 역을 나서자 그녀는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어쩔 수 없이 나도 그 뒤를 따랐다. 나오코와 나 사이에는 줄곧 1미터쯤 거리가 생겼다. 물론 그 거리를 줄이려면 줄이지 못할 것도 없지만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어 그러지 못했다. 나는 나오코의 1미터 뒤에서 그녀의 등과 검고 긴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걸었다. 그녀는 커다란 갈색 머리핀을 해서 고개를 살짝 돌릴 때마다 조그맣고 하얀 귀가 보였다. 때로 나오코는 뒤를 돌아서며 나에게 말을 걸었다. 잘 대답할 수 있을 때도 있었지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모를 때도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알아듣건 못 듣건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았다. 나오코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면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리고 마냥 걷기만 했다. 뭐 괜찮아. 산책하기 딱 맞는 날씨잖아. 난 그렇게 생각하며 체념해버렸다. 그러나 산책이라 하기에는 나오코의 발걸음이 너무 빠르고 진지했다. 그녀는 이다바시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오보리바타를 나서서 진보초 교차로를 건너 오차노미즈 언덕을 올라 그대로 홍고 쪽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전철 노선을 따라 고마고메까지 걸었다. 꽤 되는 거리라 해야겠다. 고마고메에 도착했을 때에는 벌써 해가 저물었다.
따스한 봄날 저녁 나절이었다. 여기 어디지? 나오코는 문득 정신이 든 듯 나에게 물었다. 고마고매 몰랐어? 우리 한 바퀴 삥 돌았어. 왜 이런 데로 왔어? 네가 온 거지. 난 그냥 뒤를 따라왔고. 우리는 역 가까운 메밀국수 집에 들어가 가벽을 저녁게 먹었다. 목이 말라서 나는 혼자 맥주를 시켰다. 주문하고서 다 먹을 때까지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나는 피곤해서 축 늘어졌고 그녀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혼자 생각에 잠겼다. 텔레비전 뉴스가 오늘 일요일 유원지는 행락객으로 가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우리는 요스야역에서 고마고메까지 걸었습니다. 하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 되게 건강하구나. 나는 메밀국수를 다 먹은 다음 말했다. 놀랐어? 응. 이래 보여도 중학교 때에는 장거리 선수라서 10km고 15km고 가뿐히 뛰었어. 게다가 아빠가 등산을 좋아해서 어릴 적부터 일요일마다 등산을 했어. 우리 집 뒤편이 바로 산이잖아. 그래서 자연히 다리가 튼튼해진 거야. 겉보기에는 안 그런데 내가 말했다. 그러니? 하긴 다들 내가 좀 가녀린 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도 사람은 겉보기랑 다 같은 게 아니거든. 그녀는 말하고 나서 보충 설명이라도 하듯이 살짝 웃었다. 미안하지만 난 꽤 힘들어. 미안해. 하루 종일 데리고 다녀서. 아니야. 너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좋았어. 우리 여태 한 번도 둘이서 이야기한 적 없었잖아. 나는 그렇게 말하고 오늘 우리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떠올려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재떨이를 할 일 없이 만지작거렸다. 있잖아. 혹시 네가 싫지만 않다면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 잘 알아. 할 수 있는 말? 나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다. 아마도 내가 너무 놀란 탓인 것 같았다. 설명을 잘 못하겠어. 나오코는 변명하듯이 말했다. 그녀는 트레이닝 셔츠에 양소매를 팔꿈치께까지 걷어 올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전등 불빛이 솜털을 금빛으로 예쁘게 물들였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려던 건 아니야. 사실은 전혀 다른 식으로 말하려 했는데 나오코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대고 한동안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마치 거기에 적당한 표현이 적혀 있기를 바라는 듯 했다. 당연히 그런 게 있을 리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머리핀을 매만졌다. 괜찮아. 나는 말했다. 어쩐지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 것 같아. 나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말을 잘 못하겠어. 요즘 들어 계속 그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이상한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야. 맞지도 않는 말이거나 완전히 반대거나. 그걸 고쳐 말하려 하면 이번에는 혼란에 빠져서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모르게 돼. 마치 몸이 둘로 갈라져서 서로 술래잡기라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둘 사이에 커다란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술래잡기를 해. 적절한 말은 다른 내가 아는데 여기 있는 나는 아무리 따라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나오코는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이런 마음 알겠어? 많건 적건 누구에게나 그런 느낌이 있어. 다들 표현하고 싶은 걸 정확하게 말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잖아. 내 말에 나오코는 조금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거하고는 좀 달라. 나오코는 그 말만 하고 더는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만나는 거 난 아무 문제 없어. 어차피 일요일에는 할 일도 없고 걸으면 건강에 좋으니까. 우리는 야마노테 선을 탔다. 나오코는 신주쿠에서 주호선으로 갈아탔다. 그녀는 고쿠분지에 조그만 방을 빌려 살았다. 저기 나 말하는 거 옛날이랑 좀 달라졌어? 헤어질 때 그녀가 물었다. 조금 달라진 느낌도 들어. 그렇지만 어디가 어떻게 달라진 건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 그때는 자주 얼굴을 봤지만 별로 얘기해 본 기억이 없으니까.
하긴 그래. 그녀도 인정했다. 이번 토요일에 전화해도 돼? 물론 괜찮아. 기다릴게. 처음 나오코를 만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봄이었다. 그녀도 같은 2학년으로 미션 계통에 품이 있는 여고를 다녔다. 너무 열심히 공부하면 꼴 사납다라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우아한 학교였다. 내게는 기시키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나오코는 그의 여자친구였다. 기즈키와 그녀는 거의 태어날 때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집도 200m 안 되는 거리였다. 많은 소꿉친구가 그러하듯 둘의 관계는 아주 개방적이었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려는 욕구도 그리 강한 것 같지 않았다. 둘은 자주 상대의 집으로 놀러가서 가족과 같이 저녁을 먹기도 하고 마작을 즐기기도 했다. 몇 번은 더블 데이트라는 것도 했다. 나오코가 반 친구를 데리고 와 넷이서 동물원이나 수영장에 가기도 하고 영화도 보았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 나오코가 데리고 오는 애들은 예쁘기는 했지만 내게는 좀 과분할 만큼 우아했다. 나는 좀 덜렁대고 거칠더라도 이야기하기 편한 공립학교 여학생이 더 좋았다. 나오코가 데리고 오는 아이들이 그 예쁘장한 머리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아마 그녀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탓에 기즈키는 나를 데리고 더블 데이트하는 걸 포기하고 셋이서 어딘가로 놀러가거나 이야기하거나 했다. 기즈키와 나오코와 나 셋이서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가장 편했고 모든 게 매끄러웠다. 네 번째 사람이 들어오면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어색해져 버렸다. 셋이서 있으면 그건 마치 내가 게스트, 기즈키가 유능한 사회자, 나오코가 어시스턴트로 꾸려가는 텔레비전 토크쇼 같았다. 기즈키는 늘 그 자리 중심에 있었는데 그는 그런 역할에 아주 능숙했다. 기즈키에게는 분명 냉소적인 기질이 있어 남의 눈에는 오만하게 보이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 뿌리부터 친절하고 공정했다. 셋이 있을 때 그는 나오코와 나에게 공평하게 말을 건네고 농담도 던져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배려했다. 어느 한쪽이 오래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쪽에 말을 걸어 자연스럽게 입을 열게 했다. 그럴 때마다 기즈키도 참 애를 많이 쓴다는 생각도 했지만 사실은 그리 힘들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에게는 자리의 분위기를 순간순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또한 거기에 더해 별것도 아닌 상대의 이야기 가운데서 재미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참으로 보기 드문 재능이 있었다. 그래서 그와 이야기하다 보면 나 자신이 아주 재미있는 인간이고 아주 재미있는 인생을 사는 듯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애당초 그는 결코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었다. 학교에서는 나 말고 누구하고도 친구로 지내지 않았다. 예리한 두뇌와 대화하는 재능까지 갖추고서 왜 그런 능력을 더 넓은 세계로 향해 펼치지 않고 우리 셋만의 작은 세계에 집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왜 나를 선택해서 친구로 삼았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었다. 나는 혼자서 책을 읽거나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 굳이 말하자면 눈에 띄지 않는 인간으로 기즈키가 일부러 눈길을 주고 말을 걸 만큼 남보다 뛰어난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금방 마음이 맞아 사이가 좋아졌다. 그의 아버지는 솜씨 좋고 또 비싸기로 유명한 치과 의사였다. 이번 일요일 더블 데이트 안 할래? 여자친구가 여고 다니는데 예쁜 애 하나 데리고 오겠대. 서로 안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기즈키가 말했다. 좋아?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렇게 나는 나오코와 처음 만났다. 나와 기즈키와 나오코는 그런 식으로 몇 번이나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잠깐 기즈키가 자리를 비워 둘만 남으면 나오코와 나는 매끄럽게 대화를 이어가질 못했다. 둘 다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실제로 나오코와 나 사이에는 공통 화제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테이블 위에 놓인 것들을 괜히 만지작거렸다.
그러면서 기즈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기즈키가 돌아오면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나오코도 그리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고 나도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